휴대폰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차가운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마이너스 2,548만 원. 그 숫자는 더 이상 단순한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현재였고 그의 자존심이었고 어쩌면 삶의 온도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내 전부네요. 6개월 전 은행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창문 너머로 오후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37번 창구에 서 있던 두 사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몸집이 작고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이 어르신 전액 인출하신다고요. 서류는 다 작성됐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저기 다 찾을 수 있나요? 아들한테 급히 보내야 해서요. 그 말에 도연의 시선이 서류로 옮겨졌습니다. 전액 인출 신청서, 계좌 잔액은 4억 2천만 원. 노파의 나이, 거래 내역, 최근 이체 기록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다. 쪽지 한 장의 기적. 1. 마이너스의 아침. 새벽 5시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벽에 희미한 금빛을 드리웠습니다. 김도연은 오래된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여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차가운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마이너스 2,548만 원. 그 숫자는 더 이상 단순한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현재였고 그의 자존심이었고 어쩌면 삶의 온도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내 전부네요. 중얼거림은 바람에 꺼질 듯 미약했습니다. 침실 문틈 사이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은 아직 모릅니다. 남편이 6개월 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역 근처 카페에 앉아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몇 시간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말은 허공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6개월 전 은행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갈하게 다린 와이셔츠, 매끈하게 닦인 구두,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 그는 늘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면 문제는 없다는 신념으로 1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모서리엔 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7살 아들. 언제 봐도 그를 버티게 하는 얼굴. 하준아, 아빠가 조금만 더 버틸게. 시선이 다시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대출 상환일 알림, 오늘까지 입금 바랍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 소리와 시계 초침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서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래도 그날 그 쪽지는 옳았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사회적 위치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안도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으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회색 건물들 사이로 첫 기차가 지나가며 철로 위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조심스레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내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잠들어 있는 얼굴엔 여전히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은아, 미안해요. 아직은 말할 수가 없네요. 다시 거실로 나온 도연은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지갑, 낡은 수첩,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떠나던 날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쪽지 한 장. 누렇게 변한 종이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사기당하고 계십니다. 절대 돈을 건네지 마세요. 그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었습니다. 거의 닳아버린 자국 사이로 그의 결심과 후회,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희망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쪽지를 품속에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조금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완전히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마이너스의 새벽이 언젠가 플러스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의 창구, 은행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구 위 유리판에 빛이 부딪히며 반짝였습니다. 김도연은 무심히 번호표를 확인하며 다음 고객을 불렀습니다. 107번, 고객님, 7번 창구로 오세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7번 창구에 서 있던 두 사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몸집이 작고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이 어르신 전액 인출하신다고요. 서류는 다 작성됐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다 찾을 수 있나요? 아들한테 급히 보내야 해서요. 그 말에 도연의 시선이 서류로 옮겨졌습니다. 전액 인출 신청서 계좌 잔액은 4억 2천만 원. 노파의 나이, 거래 내역, 최근 이체 기록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도 비슷한 피해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노파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상사의 거래 고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분께 직접 연락하셨나요? 노파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급히 송금하라 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기입니다. 그는 바로 자리에 앉은 상사 박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상무님, 이 거래 이상합니다. 고객님이 사기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상무는 귀찮다는 듯 서류를 훑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통화 내역은 없지만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대로 인출되면. 박상무는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면 그대로 처리해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도연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내가 져요. 당신은 지시만 따르면 돼.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처리하면 저분은 전 재산을 잃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곧 처리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창구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도연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그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중에 은행에서 일하면 부자 되는 거야? 그 해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부자보다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펜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지금 사기당하고 계십니다. 절대 돈을 건네지 마세요. 글씨가 조금 떨렸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에 모든 용기를 쏟아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쪽지를 살짝 접어 서류 아래에 끼웠습니다. 노파가 수표를 건네받으려 할 때 그 종이가 그녀의 눈에 들어오도록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파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확인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상무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알았습니다. 들켰다. 퇴근 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숙제를 하며 웃고 있었고 아내는 식탁 위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상사의 시선, 회사의 분위기, 그리고 자신이 남긴 흔적. 모든 것이 내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사이 작은 확신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쪽지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요. 3. 정의의 대가.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를 쥐고 있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한 얼굴, 노파에 떨리는 손, 금고 속 현금, 그날의 CCTV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매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인사팀. 제목은 짧았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으로 인한 해직 통보.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도연은 몇 번이고 화면을 깜빡이며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해직. 단 두 글자였지만 지난 1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눈을 피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상사인 부장은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장님, 이건 무슨 일입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에서 결정한 일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저는 회사 돈을 지킨 겁니다. 사기단이 접근한 걸 밝혔고 피해를 막았어요. 절차를 어겼잖아. 외부와 직접 접촉하고
미승인 데이터 열람까지 했다고 보고가 올라왔어. 그건 상황이 급해서. 도연 씨, 솔직히 나도 미안해. 하지만 위에서 책임질 사람을 정했어.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지. 부장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회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인사팀에서 곧 불러. 정리해.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보안 직원 2명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회사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입구의 자동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 문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담배는 구겨졌습니다. 정의를 지켰을 뿐인데 왜 벌을 받는 거지?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점심은 먹었냐? 응, 먹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동료 중 유일하게 연락을 준 이는 후배 지수였습니다. 선배, 너무 억울해요. 다들 알고 있어요. 선배가 잘못한 거 아니란 거. 조용히 해라. 너까지 문제될 수 있어. 그래도, 지수야.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짧은 통화 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은행 앞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그 노파가 돈을 찾으려던 그 자리였습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길가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ATM기 옆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CCTV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노파가 사기꾼의 손에서 벗어나 울던 순간 그의 정의감은 순수했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보상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의심뿐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사직 통보서를 꺼내어 바라보다 조용히 접었습니다. 정의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햇살이 건물 유리벽에 비치며 번쩍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부터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잘했어.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위로 같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몰라도 스스로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명예 대신 지켜낸 것은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퇴직금도 추천서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슴속에 어떤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내진 않겠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비로소 절망의 끝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정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켜야 하는 거니까. 도연의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예고하듯 그의 뒷모습이 아침 햇살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가장의 자존심. 비가 잦아든 봄 저녁, 도연은 편의점 냉장고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2시, 도시의 불빛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서늘했고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도 2달째였습니다. 낮에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밤에는 편의점 카운터를 지켰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금방 나아질 거야.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편함엔 면접 불합격 통보만 쌓였고 전화벨은 좀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척 셔츠를 다려 입고 나갔고 퇴근 시간엔 일부러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녁 식탁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바빠. 프로젝트를 마무리 중이라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도연은 부엌불을 끄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손전등을 든 채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알아보면 어쩌지. 하지만 아내의 약값과 전기세를 생각하면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커피 진열대를 채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버겁냐?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배달원이었습니다. 뜨거운 라면 하나요. 라면을 건네며 도연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일 많죠. 이런 날엔. 배달원은 웃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다들 그렇잖아요.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다들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정말이야.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뭐라 해도 난 믿어요. 힘들면 같이 고민해요.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아직 지켜야 할 가장의 체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도연은 귀가 후 젖은 우산을 세워두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다림질한 셔츠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실패한 가장이야.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자 편의점의 차가운 불빛과 회사의 자동문이 겹쳐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연 씨 맞죠?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이은경 어머니 아들입니다. 잠시 침묵.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은경 그게 그날 은행에서 뵀던. 네. 어머니가 그때 도움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기억하시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에 떨리는 손, 그리고 사기단의 함정. 어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그때 선생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분이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께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자책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괜찮으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아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시 놀란 눈빛.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말하네. 알고 있었어? 당신을 모를 리가 있나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커튼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의의 대가는 비쌌지만 양심은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심으로 다시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다시 쥐었습니다. 이은경 어머니의 병실 주소가 메시지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소망병원. 도연은 그 문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용기였습니다. 다시 일어서야지.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희미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의 걸음은 한결 단단했습니다. 그의 회복은 느리지만 분명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쪽지의 기적? 봄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창밖의 가지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고요한 거실에는 커피 향이 은근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시간 출근 준비로 분주했지만 지금은 단정한 와이셔츠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세상의 속도를 잠시 멈춘 채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떴습니다. 소망병원 정문 앞 도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은경 어머니의 아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밝고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흩날렸고 복도 끝 화분 사이에서 새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혹시 김도연 선생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눈가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김도연입니다. 저는 이은경 어머니의 아들 박진수라고 합니다. 남자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평생의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고요. 도연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창구 유리창 너머에 떨리는 손, 노파의 두려운 눈빛, 그리고 자신이 밀어 넣었던 쪽지 한 장.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희고 부드러운 빛이 병실 안을 감쌌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은경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같았던 분이 오셨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내 손을 잡던 그 따뜻한 눈빛을 잊지 못했어요. 세상은 무섭고 돈은 잔인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남는 법이지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요즘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잠시 후 박진수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단정하게 놓인 수표 한 장이 있었습니다. 5억 원. 숫자가 눈에 들어오자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 위에는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노년이 지켜졌습니다. 이 돈은 제게 남은 생의 감사입니다. 당신의 양심이 언젠가 다시 빛이 되길 바랍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푸른 잉크 자국, 그 종이를 밀어넣던 손의 떨림, 그리고 해고, 통보서를 받던 그날의 공허함.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세상이 잊지 않았군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봄비는 더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공기 속에서 새싹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가 흘러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닿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숫자에 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편의점 일 해고, 그리고 오늘의 만남까지.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상처 위에 피어난 새살 같았습니다. 이젠 진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도연은 서재 책상 위에 한 장의 메모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는 잃을 때 아프지만 되돌아올 땐 가장 큰 선물이 된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다시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빛이 가로등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플러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느리지만 결국 오른쪽을 기억한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커피를 올려두고 새로운 아침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지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다시 젊은 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